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진주의 부동산 원포인트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자, 오늘 벌써 여러분과 함께하는 5번째 시간인데요. 다시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다시 첫 번째 그 전문가와 함께할 텐데요.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법무법인 한원의 이동철 변호사님 다시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우리 이 방송이 아예 처음이라고 하셨었잖아요. 네, 처음 방송 나가고 반응이 좀 주변에 어떠셨어요? 반응이 이제 주위 분들은 되게 좋았다. 네. 그리고 잘 봤다. 이렇게 덕담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제가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네. 그리고 부족한 면도 많이 보이고 어, 해서 앞으로 좀 더 잘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아니,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모범답안처럼 모범생처럼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그 외모 순위 1위로 네. 우리 첫 방송을 나가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주변 평가는 어땠나요? 너무 부끄러워서 말할 수가 없는데 그 외모 순위 누가 뽑은 거냐. 네, 아 진짜요?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네, 네, 주변 분들 동의할 수 사이에서는 없다. 네. 좀 평이 안 좋으신가 봐요. 네.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 전문가 4분 중에서는 외모 순위 1위 변호사님과 또 이 두 번째 법률 지식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우리가 제목이 불이익 탈출 프로젝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내용도 진짜 쉽게 설명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슬쩍 할 내용을 보니까 어려워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려운데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불인이 눈높이에 맞춰서 오늘 가장 관심 많이 갖고 계시는 이 전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이제 부모님 밑에서 살다가 독립을 할 때 돈이 많아가지고 아우 이 집 주세요 이래가지고 딱 매입해서 살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죠. 가능할 수도 있죠. 뭐, 코인을 많이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처음 사회생활 하시거나 하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월세나 전세라는 임대차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또 궁금하신 점도 진짜 많으신 것 같은데, 자, 오늘은 그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반전세, 전세, 월세 이렇게 있는 줄은 알았지만 이 전세가 물권인 전세권, 이건 좀 어려운데, 그리고 채권인 임대차 계약 이렇게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적어주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5번, 6번 계속 읽었거든요. 전세, 임대권, 이게 뭔 말이야? 이해가 안 됐어요. 네. 근데 같은 전세인데 뭐가 다르다는 거죠?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 민법에 물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네. 저희 흔히 말하는 월세 계약, 전세 계약, 그리고 반전세 계약 이런 거는 이제 채권이라고 해가지고 임대차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전세권은 부동산 등기부의 등기가 되죠. 네. 근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를 받는 전세계약 같은 경우에는 네. 등기를 하지 않죠. 물권은 어떻게 보면은 채권보다 강력한 권리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은 일정한 사람이 아니라 네. 모든 사람한테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은 이제 채권에 해당하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가 변동이 된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네. 권리관계가 좀 복잡해질 수가 있고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을 제정을 해서 전세권과 같이 네. 전세권은 물권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채권을 물권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해주는 법을 마련을 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세권이랑 그리고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는 뭐 전세나 아니면 월세 같은 경우에도 전세권과 거의 동일하게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 지금 전세권과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되는 채권 이게 좀 분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 집을 계약할 때는 그 물건이 아닌 채권, 임대차보호법에 해당하는 거를 대부분, 그러니까 부동산 가서 쓰는 계약은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해주신 거 듣다 보니까 그 전세권은 등기가 된다면서요. 네. 그 뭔가 더 법으로 잘 지켜주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고 네. 그리고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다른 법이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그냥 등기에다가 이렇게 딱 올려놓는 게 더 안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또 임대인의 입장은 조금 다를 수가 있죠. 네. 왜냐하면은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는 등기부상에 올라가는 권리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가 소위 말해서 더러워지는 걸 싫어합니다. 네. 네. 그래서 가능하면은 등기를 안 해주려고 하죠.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등기를 하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등기를 하는데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추가 부담해야 되는 부담이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죠. 근데 네. 거의 전세권과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기 때문에 굳이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네. 지금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막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지만 네. 사실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 전세권과 같은 역할을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채권에 대한 개념을 배운 건데 그 다음에는 뭐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었고 이제 실질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우리가 전셋집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사실은 전셋집은 우선 내 집 마련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살기 편한 것과 더불어 내 돈, 내 보증금 지킬 수 있는가, 이 안전한 집인가라는 거잖아요. 네. 어떤 집이 이 보증금을 날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집일까요? 아마 요즘에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전세 계약이나 뭐 월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많이 떼어 보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 네. 내가 계약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이 집의 소유자가 맞는지 그리고 등기부상에 어떤 권리들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지 네. 네, 이런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내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선순위로 근저당권이나 기타 다른 물건들이 많이 설정되어 있으면은 네. 아무래도 그런 부동산 물건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죠. 네. 제가 한 가지 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어려운 거 이게 말고. 아니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네. 예. 이게 저희가 이제 등기부등본을 보고 네. 그러면은 그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라 이렇게 네. 말을 들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 10억짜리 건물이 있어요. 근데 네. 보통 이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 대학가에 원룸이 되게 많잖아요. 많죠. 근데 원룸이 그 건물 안에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근데 내가 이제 원룸 계약을 체결하려고 해요. 그게 네. 전세가 됐던 아니면 월세가 됐던. 근데 방이 10개가 있는데 건물 가격은 10억 정도 10억. 하고 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딱 떼어 보니까 한 6억 정도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 거예요. 오. 네, 한 6억 정도가 잡혀 있고 네. 근데 부동산 공인중개 소유주의 말을 들으니까 네. 나머지 9개는 다 지금 보증금 3천에 월세 70에 살고 있다. 그래서 원래는 전세를 놓지 않는데 네. 전세 1억 원에 지금 오. 특별하게 주려고 한다. 네. 라고 했을 때 계약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3천만 원 보증금에 9채. 예. 3, 9, 27. 그러면 6억이 있었고 예. 그럼 지금 8억 아닌데? 근데 나한테 1억. 1억. 그렇죠. 좀 비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예. 아니면은 틀렸나 뭐 보다. 한 5억 정도로 해도 되고. 예. 어떤 걸요? 근저당권이 한 5억 5억 정도 있다. 있고. 그리고 3천만 원에 9개가 있다. 그럼 네. 3, 9, 27. 네. 그러면은 2억 7천만 원인 거고 네. 한 7억 7천만 원이 앞에 뭐 선순위로 그쵸. 잡혀 있다고 네. 하더라도 내가 1억이니까 들어가도 아. 충분히 안전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서로 증명되지 않은 거는 그 어떤 사람의 말도 믿으시면 안 돼요. 이게 보통 이제 신종 사기로 이제 많이 수법으로 드러나고 있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저희는 앞에 9채가 다 네. 보증금 3천에 월세 70이라고 말을 해서 그걸 믿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다 전세 1억짜리였던 거예요. 어. 그러면 9개니까 9억에다가 지금 앞에 5억. 근저당권 5억이 있으니까 제 집값보다 보증금은 거의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네. 공인중개사라든가 아니면 아. 집주인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나머지 9채를 다요? 예. 그래야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죠. 네. 예. 사실 뭐 복잡한 방법이긴 해도 내 돈을 지키려면 이 정도 수고는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집주인이 안 보여주신다 그러면 그 임차인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서라도. 그렇죠. 그렇게 물어보는 방법도 있겠죠. 네. 한 몇 분만 물어보면은 알 수 있지 하긴 않을까요? 그럴 네. 것 같아요. 예. 내 돈 지키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기치는 사람들은 왜 정말 이렇게 점점 똑똑해지는 걸까요? 정말 미스터리한 일인 것 같아요. 우선은 그러면 소유자 확인해서 소유자가 맞고 나랑 계약하려는 사람이 맞고 이렇게 뭐 사기 전과 이런 것도 없는 네. 사람인 것 같고 주변 좀 평도 들어봤는데 괜찮아 이 건물 사는 게 좀 괜찮다. 그러면 이제 사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조금 민감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는 게 내가 전세를 구하고 있는데 이 물건이 같이 매매 시장에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바뀔랑 말랑하는 시기에 제가 그 집을 전세로 이제 계약을 하고자 할 때 그때는 이제 그 집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저는 누구랑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가장 좋은 방법은 매도인이랑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아직 그리고- 가지고 예, 있으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매수인과 부득이하게 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네. 일정한 요건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매수인과 체결을 해야 되는데 네. 저희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대항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내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네. 대항할 수 있는 거. 내가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으니까 네. 내 임차 보증금이랑 임대 기간을 보장해 달라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네. 제3자 계약을 체결한 사람 말고도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게 바로 대항력이거든요. 네. 근데 그 대항력의 요건은 주택 인도와 네. 주민등록 또는 이제 전입신고라고 하죠. 네. 네. 저희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이제 전입신고를 할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주택을 소위 말해서 이제 키를 넘겨받고 네. 또 내가 점유를 하고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은 대항력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네. 대항력이 생기면은 일단은 그 이후에는 다른 사람 모두한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소유자가 매수인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매도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고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거쳤으면 그 사이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이 돼서 소유자가 변경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매수인에게 주택 임대차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매수인과 이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을 잘 체결을 하고 매수인이 등기를 가져오면 네.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한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없죠. 문제가 되는 상황은 뭐냐면 중간에 계약이 어떻게 보면은 망가지는 거예요. 집을 매수하기로 했는데 그 계약이 해지가 돼 버리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되게 난감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내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수인인데 그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됐으면 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렇죠. 라고 이제 많은 걱정을 하실 수 네. 있으신데요.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매수인이 네. 매도인으로부터 네. 전세나 월세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반대로 말하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러한 권리를 줬다라는 네.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남겨야 됩니다.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임대차 계약의 권한을 매도인으로부터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매수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넣어야겠죠. 네. 그냥 쉽게 기억하면 매도인한테 체결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도 하나 또 어려운 게 나왔잖아요. 매도인이랑 안전하게 거래를 하더라도 또 대항력을 갖춰야 되는 거. 네. 대항력을 뭐 그냥 전입신고 아까 말씀하신 네. 그것만 잘 하면 잘 갖춰지는 거예요. 끝? 네, 끝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제 임차인들을 위해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이기 때문에 네.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는 주택을 인도받고 네. 전입신고하면 이제 대항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 최근에 네. 저도 이 내용 잘은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그
전입신고하는 거 날짜였나? 네. 시간이 약간 이렇게 돼서 사기당한 거 있다고. 그게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네. 주택인도랑 전입신고를 마치면은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네. 주택인도랑 전입신고가 동일한 날짜에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날 0시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다음날 0시. 대항력에 효력이 네.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주택인도랑 주민등록이 다른 날에 이루어졌다라고 네. 한다면 마지막에 이루어진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날 0시부터 이제 대항력의 효력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이 전세는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경험하시는 제도기 때문에 이 대항력도 들어보셨을 거지만 사실 이 대항력보다 더 많이 들어보셨을 이야기가 그 확정일자를 네.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건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제 확정일자라고 하는 거는 언제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하는 거를 흔히 말해서 이제 관공서에서 이제 확인을 해주는 네. 거거든요. 이제 보통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같이 받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러 가서 네. 이제 주민센터에 확정일자도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소정의 비용을 받고 이제 확정일자 도장을 계약서에다 찍어주죠. 네. 그러면 이제 그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네.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냥 궁금한 점. 그러면 내가 전입신고를 하러 갔는데 확정일자 받을래요? 라고 얘기 안 하면 안 해주시나요? 그냥 전입신고만 해주시나요? 요청을 안 하면 안 해주죠. 왜요? 그냥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소정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데 보통 물어보기는 하실 것 같아요. 확정일자도 같이 받으실래요? 라고 이렇게 네. 물어보지 않을까요? 저도 그쵸?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니 근데 확정일자를 그거를 받으시면. 받아야 우리 임차인들이 좀 보호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소정의 비용이 많이 비싼가요? 제가 알기로 한 600원 정도. 근데 하는 걸로 그거를 알고 왜 있습니다. 물어보시는 네. 것도 이렇게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매뉴얼로. 그래야 우리 이제 서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어쨌든 자, 이제 그럼 대항력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받고 우리 소유자 확인도 다 했고 근저당도 뭐 얼마 아니고 아예 없었고 있어도 조금 있었고 요런 집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전입신고까지 완료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자 이제 안전하게 우리 전세 들어가서 산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내 보증금이랑 선순위 근저당권의 그 액수를 따져봤을 때 네. 이거는 충분히 현재 가치를 뛰어넘는다라고 한다면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전세 계약을 체결을 하시면 뭐 보증금을 지키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항력이랑 네. 플러스 확정일자를 통해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근저당이 얼마 잡혀 있는지 혹여나 만약에 경매에 넘어가면 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을 한번 꼭 해보시고 사실상 근저당이 없는 물건이면 제일 좋지만 네. 그런 집이 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안전하게 꼭 계산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좀 전해드렸고 자 이번에는 계약 갱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계약 갱신이 사실상 어찌 보면 임차인에게 조금 좋은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에 대한 찬스가 있는 게 굉장히 좋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조건 그대로 좀 이어갈 수 있게 2년 더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근데 이 임대인이, 집 주인이 사실 나는 이 집을 팔고 싶어. 근데 실제 살고 싶어 하는 사서 이 집에 들어와 실거주 하겠다라는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계약갱신과 관련된 네. 내용인데요. 이제 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제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어요. 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네. 계약을 갱신해 달라라고 네. 일단은 임대인한테 요구를 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2년을 이제 일단은 더 연장을 해줘야 되는 거고. 네.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그는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느냐라는 사유가 이제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네. 한 9가지 정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네. 어떤 사유가 있었을 때 갱신이 안 되는 네. 건가라는 이게 부분을 보면 2020년 7월에 그때 만들어진 그 네, 법인가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때를 빼고는 그럼 다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을 할 수가 없죠. 네. 근데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이제 매수인이 이제 실거주를 하려고 한다. 네. 그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되느냐. 이게 네, 조금 네. 문제가 될 수 맞아요. 있는데요. 먼저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네. 이제 매도인이 될 사람에게
계약 기간이 어느 정도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해당이 돼서 네. 매도인한테 계약갱신을 요구했다라고 네. 한다면 이미 계약은 갱신된 거기 때문에 어. 그 이후에 새로 집을 사는 매수인이 네. 집을 사서 소유권을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네. 임대차 계약은 갱신이 된 거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그와 반대로 계약갱신을 매수인이 집을 산 다음에 네. 이제 계약갱신 기간이 돌아와서 음. 매수인에게 이제 계약갱신을 요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매수인이 나는 여기서 이제 실거주 할 거다. 아까 보면 계약갱신 거절 사유 중에서 8번째 네. 있었죠. 네. 임대인이 실거주할 목적에서는 계약갱신을 거절을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실거주하려고 집을 매수하시는 분들도 잘 알아봐야겠어요. 혹여나 이제 안에 살고 계시는 전세 세입자가 이미 나는 계약갱신에 대해서 의사를 표명했다 하면 내가 살려고 했다가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잘 챙기셔야겠는데 이 계약갱신 청구권은 뭐 아까 9가지였지만 사실상 임차인이 크게 잘못했을 때 나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실거주할 때 그리고 하나는 둘이 합의해서 내가 돈을 많이 줘서 내보내는 거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이 돈을 많이 줘서 내보내는 거 이게 좀 어떤 면으로는 악용되기도 하던데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제도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많이 들려오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세입자도 저는 그냥 딱 2년만 살고 나갈 거예요.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도 나도 그러면 좋아라고 해서 그냥 계약서에 계약갱신 청구권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명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때는 어때요? 이게 법에서 오케이 해주나요? 이게 참 이제 그런 경우보다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은 임대인은 계약갱신이 하는 거를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말아라 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우리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지만 내가 전세를 주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을 건데 그러면은 그렇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죠. 내가 지금 당장 살 집을 구해야 되고 마땅한 집이 이 집밖에 없는데 2년 뒤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또 사람이라는 내가 뭐 계약갱신 청구 안 할 수도 있지. 그럼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임대인의 요구를 수용을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도 계실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에게만 불리한 규정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계약서에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주인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네 쓰세요 라고 하고 이제 갱신할 때쯤 저 갱신할게요 전화하면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요거는 하나의 꿀팁이 되지 않을까.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분쟁거리가 이 정말 계약갱신 청구권은 2020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아직 여러 사례도 없고 그래서 분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주인이 내가 직접 들어가 살 거야 라고 말해서 세입자를 내보낸 후에 알고 보니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다시 주거나 아니면 매매해버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처벌을 좀 받나요? 나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뭐 형사처벌은 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조금 어렵고 민사상으로 이제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제 그 손해배상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손해액을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마찬가지로 그것 또한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 3에 있고요. 6조의 3 6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6항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면.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라고 해가지고 3가지가 적혀 있는데요. 첫 번째,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월차임이 아니라 전세 같은 경우에는 월차임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전세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그 규정에 따라서 이제 월차임으로 환산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 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간의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한마디로 말해서 새로 임대를 준 사람에 해당하는 월차임 그리고 내가 내는 월차임의 차액의 2년분의 금액. 조금 늘었을 거니까. 그렇죠. 2년분. 그 금액을 계산을 한 금액. 그리고 세 번째,
제1항 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실질적인 손해, 이건 이제 입증이 돼야겠죠. 네. 예, 요거는 약간 입증의 문제가 남는 부분인데 나머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뭐 입증의 문제라기보다는 계산의 문제죠. 딱 그쵸? 계산을 하면 딱 떨어지는 거니까. 네.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보다 실질적으로 피해 입은 금액이 더 많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입증만 된다고 한다면 네. 요 세 가지 금액 중에서 가장 큰 금액으로 이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따져보고 가장 피해 금액이 좀 크게 나오는 거를 네. 집주인이 배상을 해줘야 된다. 네. 근데 이것도 어쨌든 민사라고 하셨으니까 이 세입자였던 사람이 뭔가를 소송을 걸거나 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뭐 자발적으로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네. 자발적으로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 일단은 민사소송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만약에 그 부분이 명확하게 입증이 된다면 만약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갱신을 거절을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살고 있더라 네. 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소송을 제기하시고 그리고 승소를 하게 되면 네.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변호사 보수까지도 임대인에게 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내가 억울하게 쫓겨났다 하면 진짜로 그 집에 집주인이 들어가 사는지 새로운 세입자가 왔는지 한 달에 한두 번 가서 체크를 해와야겠네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참 난감한데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네.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졌습니다. 아, 어떤 예. 것들이 있어요? 그 규정을 제가 소개시켜드리면 네. 주택의 임대차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네. 확정일자 부여 기간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근거를 가지고 또 이제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그러면 도대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네, 누구냐라는 그럴 수 의문이 있죠. 생길 수 있는데 그거를 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확정일자를 부여한 기간에 찾아가서 이제 정보 제공을 요청을 하면 네. 차임이 얼마인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임차인도 이해관계자가 되는 거예요? 네, 됩니다. 아, 전 임차인 임차인도. 현재뿐만 예, 아니라? 예. 그러면 쉽게 지금 누가 확정 신고해서 다시 새로운 세입자가 됐는지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오늘은 좀 어려운 용어들을 얘기를 했어요. 대항력, 뭐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게 어쨌든 우리가 법적으로 실제로 이제는 동사무소라고 안 하죠. 저 어릴 땐 동사무소였는데 뭐죠? 주민센터라고. 주민센터가 하죠. 맞나요? 예. 주민센터에 가면 그거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을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전세 세입자가 될 때 그래도 최소한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여러분께 전해드렸으니까요. 그래도 조금 법이라서 어려웠다 하신다면 아시죠? 저희 댓글과 또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좀 자세하게 또 안내 도움 드릴 거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언제나 여러분 편에서 불인이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계속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 만나볼 수 있도록 저희 소정의 멤버십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후원금 보내주시면 우리 변호사님 아마 더 쉽게 더 좋은 콘텐츠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너무 많이 긴장이 되네요. 두 번째인데도 긴장되세요? 네, 네. 그럼 세 번째 때는 좀 괜찮아질까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때는 더 재밌는 그리고 더 쉬운 부동산 법률 상식 이야기 이동철 변호사님과 함께 나눠볼 테니까요. 그때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변호사님과는 이제 3월 셋째 주에 다시 만나네요. 우리 누가 뭐래도 친구분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유튜브 채널의 전문가 외모 순위 1위 어떤 변호사님과는 3월 셋째 주에 다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3월 둘째 주에 만나요. 셋째 주 아닌가요? 셋째 주인가요? 네. 네.